오죽하면 삼성 엑시노스 개발 쪽에서 우리도 TSMC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맥락을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어떤 스마트한 뭐 일타쌍피라고 해야 되나? 네,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네,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방송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방송한 타이밍에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가 좀 저점을 찍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네네. 나왔죠. 물론 네네. 이제 한 다음에 지금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약간 좀 추세 전환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 좀 되게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사실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물론 아직도 상당히 바닥권이긴 하지만 최저점을 한번 다지고 반등을 했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3분기부터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난 7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X 부문 비상 경영 체제 전환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비용을 상당히 좀 줄이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본다면 좀 삼성전자가 그만큼 좀 힘들나? 이렇게도 좀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부 단속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금이 128조 있는 회사가 분위기 파악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이빨 보이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긴장감을 불어주는 용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무선사업부 이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무선사업부 이익률도 뭐 2조, 3조씩 이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썩 나쁘진 않는데 지금 뭐 괜히 좋다고 그래서 뭐 좋게 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부 직원들한테 또 이제 긴장감도 심어주고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뭐 15조씩 벌다가 이제 10조까지 이제 쪼그라들었고 4분기는 아마 한 7조대도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단 무선사업부 쪽은 저는 이번 인사에서 보면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이 최원준 부사장이 이제 됐거든요. 최원준 부사장 같은 경우는 퀄컴 출신이세요. 네, 퀄컴 출신이신데 지금 이제 이 인사를 보면 사실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은 사업부장으로 가는 그냥 징검다리거든요. 그 전에 보면 뭐 고동진 사장이라든지 노태문 사장이라든지 다 개발실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직인데 여기에 외부 출신의 퀄컴 출신의 이제 인사가 왔다라는 거는 삼성 스마트폰의 문제가 지금 AP에 있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약간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AP 쪽. 그렇죠. 확실히 그렇다면 원래 AP 쪽을 강화할 수 있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앞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삼성은 이거는 이제 무선사업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AP 쪽이 개선되지 않으면 크게 위험해요. 그렇죠. 엑시노스 맨날 뭐 나온다 해놓고서는 사실상 뭐 스냅드래곤 계속. 그렇죠. 이번에 아마 갤럭시 S23 같은 경우는 퀄컴 AP를 대부분 쓸 것 같거든요. 이제는 프리미엄 쪽에서는 엑시노스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때는 이게 그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AP를 놓고 보면 CPU는 삼성이 좀 낫고 GPU는 그때 이제 아드레노라는 거를 쓰니까 퀄컴이 좀 낫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다 뒤처지는 거고 요건 설계단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정은 예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해도 꽤 괜찮았는데 지금은 퀄컴이 원래 삼성 그 젠 8 1세대 같은 경우는 삼성 파운드리 쓰다가 1세대 플러스부터는 TSMC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성능이 막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2세대는 더 많이 좋아지니까 이게 삼성 파운드리하고 직결된 거죠. 오죽하면 삼성 엑시노스 개발 쪽에서 우리도 TSMC 파운드리 쓰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 문제고 공정도 문제고 이게 총체적인 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인사가 굉장히 좀 주목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그 표면적으로 비춰지는 거는 DX부,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이제 무선 사업부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긴축 경영이라든지 비상 경영 체제를 발표를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LSI라든지 그쪽 파운드리 그쪽이 좀 문제다. 그래서 그쪽을 좀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도 긴장감 주고 이제 아마 그쪽도 많이 쪼우겠죠. 이제 회사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제 좀 더 긴장해서 해라. 뭐 이런 식이겠죠. 삼성 항상 비상 경영하잖아요. 위기 경영 아닐 때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아닐 때가 없고, 우리 128조 있으니까 안심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더 긴장을 불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황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뭐 주로 이제 메모리 업황이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꺾이면서 지금 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네네. 축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네. 생산량을 뭐 축소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 네네.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는데 네네. 뭐 최근에 현황은 그다지 이제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 같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특히나 이제 좀 문제다 반도체 실적이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최근에 약간 좀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을 했는데 지금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약간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지금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재고의 절대적인 총량도 뭐 문제이긴 한데 그보다 더 큰 게 재고 축적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예전에는 뭐 1년 6개월 만에 쌓일 재고량이 순식간에 막 몇 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쌓인다는 거죠. 반대로 그 이야기는 재고가 빨리 소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은 빨라요. 되게 빠르거든요. 시장이 대응하는 게. 그래서 일단은 이 재고의 축적 속도에 맞춰서 이제 공급 쪽에서 제한하는 것도 뭐 빨리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네. 요 맥락을 정확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저는 요 두 가지 맥락 정도가 읽힙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일드한 치킨 게임을 예고한 걸 수도 있어요. 마일드한 치킨 게임을 예고했는데 이 치킨 게임이 메모리에서 보면 디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디램 타깃이 아니라 낸드 플래시 쪽. 네. 그러니까 이제 요번 기회에 낸드 플래시 쪽에서 쩌리들 좀 정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디램은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인데 여기서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얘들 이제 비용 구조도 사실 비쌉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한 10% 이익을 더 내긴 하는데 여기서 더 깎아먹어서 해봐야 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건데 낸드 플래시 좀 다르거든요. 이야기가. 지금 플레이어가 6개 업체나 있고 그리고 지금 간당간당한 데가 일본의 키옥시아하고 웨스턴 디지털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삼성이 만약에 조금 이제 공세적으로 어떤 재고를 좀 공격적으로 밀어내면 좀 재무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아마 일본 정부가 망하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망하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 혈세인데 이걸 막 밀어주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현상 유지 정도는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적자 나는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보유 현금을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경쟁사들이.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디램 쪽에서 어떤 미래 로드맵에서 경쟁자들을 제치는 효과가 있는데요. 디램은 지금 EUV 장비를 되게 많이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로드맵으로 갈수록 삼성 같은 경우 지금 마스킹 하나 쓰고 있지만 이제 5개 마스킹 뭐 계속 확대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EUV 장비 한 대, 신형 장비 5천억이거든요. 맞아, 새로 나오는 게 5천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이-NA EUV라고 하는데 그게 26년, 27년에 생산됐는데 대당 5천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인데 이제 디램을 하려면 그런 것들 써야 되는데 아마 낸드 플래시 쪽에서 디펜스 하느라고 돈을 다 써버리면 네. 마이크론도 사실은 그렇게 재무 현금이 이렇게 막 캐시플로우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은 이번에 경쟁사들의 캐시번을 약간 낸드 플래시를 통해서 캐시번을 시키고 디램 쪽에서 뭔가 따라오는 것 의지들을 좀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낸드 플래시 쪽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디램 쪽도 어떻게 본다면 약간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보통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같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뭐 SK 하이닉스도 디램하고 낸드를 같이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디램 낸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요 2개 경쟁사를 이제 타깃으로 하는 거고. 네. 나머지 이제 뭐 키옥시아나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 플래시만 하지만 얘들은 퇴출되면 좋은 거고 퇴출이 안 되더라도 뭔가 이제 지금 향후 로드맵을 따라오기 힘든 이제 재무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낸드 플래시 쪽에 디펜스 하면서 계속 현금을 태우다 보면 디램 쪽에서 뭔가 EUV 장비를 공격적으로 지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EUV 장비 수요가 많은데 네네. 거기에 대한 경쟁적 경쟁자,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약간 그렇죠. 좀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런 어떤 스마트한 뭐 일타쌍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이제 사실 플래시 쪽에서는 또 많이 개발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좀 견제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당장 중국이 뭐 그렇게 어떤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뭐 다행스러운 거는
중국이 D램 쪽은 계속 안 됐어요. CXMT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D램 쪽은 잘 안 됐는데 낸드는 그래도 꽤 많이 따라왔었거든요. 네. YMTC라는 회사가 지금 점유율 3% 정도 차지하고 있고 회사가 지금 196단까지 개발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심 불편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128단 이상 장비들 또 수출을 금지해버렸기 때문에 요거도 이제 아마 기술 로드맵이 한 최소한 몇 년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삼성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이 반도체 뭐 주식들이 본격적으로 좀 반등할 만한 그런 네. 트리거 포인트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재고 소진이죠. 네. 보통 상승기 때는 뭐 이제 고정거래 가격 상승하는 흐름이 제일 주가하고 연동하는 게 높고요. 하락기 때는 재고 감소입니다. 근데 지금은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구간이죠. 근데 이게 재고가 감소하는 구간이 언제 나오냐면 다시 고객사들이 주문을 할 때. 이제 그게 저는 내년에는 트리거 포인트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버 쪽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거의 한 2, 3년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네. 일단 AMD 제노아는 나왔고, 네,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는 DDR5 이제 둘 다 DDR5를 지원하는 칩셋이기 때문에 서버 쪽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이제 좀 약간 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모바일 쪽. 네,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그동안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썼던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겠죠. 뭐 물론 삼성을 사진 않을 겁니다. 애플이나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는데 거기에 뭐 메모리 반도체랑 뭐 시모스 이미지 센서나 이런 건 다 삼성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그런 중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재고 소진이 좀 빨라지는 그런 두 가지 좀 포인트를 보면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요번 보릿고개만 잘 넘으면 향후에 좀 기대되는 신규 수요는 자동차 쪽. 네, 자동차 쪽이 이제 자율주행차용 이제 반도체 수요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PC 시장을 유입할 넘어설 정도의 수요가 폭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뭐 XR, VR 같은 경우는 AR, VR 같은 경우는 애플이 또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애플은 또 굉장히 잘 만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도 이제 수요도 뭐 당장은 뭐 큰 그건 아니겠지만 기대감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메모리 시장, 반도체, 전방 산업을 살펴보면은 PC가 한 10% 정도 되고, 근데 서버랑 뭐 스마트폰, 모바일기 쪽 그쪽이 한 30-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 여기서 뭐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IT 기기처럼 점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걸 맞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글로벌 자동차들의 전자기기 채용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봤었던 뭐 서버라든지 그런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2025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다수 자동차 업체들이 레벨 3 자율주행차 어떤 그 상용화 시점을 25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레벨 2하고 레벨 3는 반도체 채용량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스펙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지금은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대부분이잖아요. 요게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1-2%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만약에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최소한 미니 서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자동차. 그 정도 스펙은 돼야 돼요. 그러면 메모리나 뭐 CPU나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동차가 완전 다를 거예요. 네. 그런 쪽에서 수요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또 굶어 죽겠습니다.